그래서 앞서 여기 오 차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게 한 나라의 그 경제 상태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그 통계표 중에 중요한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업도 자기의 그 기업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차대조표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우리나라의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새롭게 이게 접하시게 됐는데, 국민 대차대조표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국민 대차대조표로 본 한국 경제의 특징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또 우리나라의 경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는 바람직한 면도 있고 한데, 그거를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한국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작성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국민 대차대조표 개관 해가지고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통계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이 어떻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 대차대조표의 작성 개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성하는 또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금융 자산의 자본 스톡 추계라고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자산들을 나누어서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 개념 중에 자본 스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을 이제 자본 스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본 스톡이라는 거는 이제 플로우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본 스톡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본 서비스라고 하는데, 자본 스톡이 있으면은 그 자본에 대한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산이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서 어떤 생산물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투입되는 자본, 그게 자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자본 서비스도 우리 대차대조표 통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서비스를 어떻게 추계하는지, 또 자본 서비스를 추계를 하려면 자본 스톡이 먼저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다. 그리고 자본 서비스는 한 나라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민 대차대조표로 본 한국 경제의 특징인데요. 지난 6월에 2015년 말 기준에 국민 대차대조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지, 이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대차대조표의 개념입니다. 개념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 주체와 우리나라 전체가 보유한 유무형 비금융 자산과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가액 및 그 증감을 기록한 명세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매년 말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상태, 그 시점에서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느냐,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자산과 부채와 각 경제 주체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각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가계와 가계 기업, 정부 이런 식으로 경제 주체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자대조표에는 어떤 것을 기록하느냐 하면은 유무형의 비금융 자산. 비금융 자산은 실물 자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자대조표가 자산 측면에서는 실물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이 있고 부채 측면에서는 금융 부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 부채는 뭐 개념상으로는 누가 실물을 이렇게 빌려줄 수는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측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물 부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전체의 자산과 부채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게 순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순자산을 우리는 국부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나라의 국부 하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데 그걸 좀 나누어서 보면은 이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빼면은 이게 순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순금융자산에다가 실물자산을 더하면 이제 국부가 된다. 그거는 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각 경제 주체별로 나누어서 이쪽이 자산 파트고 이쪽이 부채 파트입니다. 그래서 비금융 자산은 자산 파트에 존재하고 부채 파트에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금융 자산은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과 전체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기록이 되는 거고요. 국부라고 하죠. 그래서 기말 BS와 기초 BS의 차감을 이게 증감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게 전체 대차대조표의 형식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그 자금순환표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 자금순환표에 금융자산, 금융부채 그 금액이 그대로 우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려면 실제로는 이 비금융자산을 측정하게 되고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저희가 사용을 함으로써 전체 대차대조표가 완성이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순자산, 이 기초 대차대조표와 기말 대차대조표의 차이를 증감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순자산의 차이가 있거든요. 순자산의 차이를 우리는 순자산 증감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요인과 거래외 요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 순자산 증감의 거래 요인은 우리가 순자산을 뭐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거래 측면에서 증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래 요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경우에 그 자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그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이 순자산이 변동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물리적인 그 변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지하자원이 발견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자산량 기타 증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에 의해서 자기 순자산이 변화할 수가 있고 또 거래가 아닌 요인에 의해서도 자산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통계의 구성 체계인데요. 이건 보면 기초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들은 어떤 투자 통계라든가 다른 뭐 재고라든가 토지라든가 뭐 임목 뭐 이런 식의 지하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순환표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통계들이 첫 번째가 비금융 자산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자산별로, 자산의 형태별로, 좀 구체적으로 자산 형태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자산별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부문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주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뭐 가계라든가 기업, 정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기업은 금융기관과 그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이렇게 나눠가지고 경제 주체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계정은 산업별입니다. 산업별. 그래서 농립어업이라든가 제조업, 뭐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은 뭐 한국은행 그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대차대조표라는 통계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국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측면인데요. 국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국민 계정 체계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 계정이라는 통계는 국제 기구에 의해서 국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SNA라는 거, 2008 SNA라는 거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국민 계정의 이행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GDP를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는 자본, 금융계정, 부계계정을 측정하는 것. 세 번째는 그걸 제도 부문별로 나누어서 5단계까지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완전한 국민계정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완성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 중에 가장 마지막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GDP라는 통계는 다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차대조표까지 작성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세계 최고의 수준의 국민계정 통계 작성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설명을 하겠지만 한국의 대차대조표의 수준은 상당히 앞선 수준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는 소득 창출과 부의 축적 과정을 일관성 있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국민소득 통계라는 걸 통해서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소득이 어떻게 축적되는지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매년 몇 센티미터씩 키가 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키가 얼마냐라고 그런 측면이죠. 대차대조표라는 게.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생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에서 받는 돈과 외국으로 주는 돈을 차감을 하면은 소득이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은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남은 건 저축을 하게 됩니다. 저축은 이제 일부는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금융상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실물 자본 형성,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투자를 하는 것과 금융자산이 계속 쌓이는데 그게 국민 대차대조표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과 소득으로 나타난 이런 것들이,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가 이제 국민 대차대조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차대조표는 여기서부터 감가상각이라는 고정자본 소모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국민소득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생산과 소득이라는 측면과 축적이 되는 스톡이라는 축적 계정과 함께 이렇게 순환되는 그 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창출과 부의 축적 과정을 일관성 있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는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생산성 측정이라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목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 서비스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자본 서비스라는 것이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거를 생산을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나누면 이게 생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 연구자들의 노력 그 앞서서는 자본 스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게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자본 스톡을 측정하고 거기서 자본 서비스를 측정함으로써 생산성 측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그 해에 새롭게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뭐 기계를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투자고요. 투자가 쌓이면은 이제 그게 스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쌓인 거에서 기존에 있던 게 폐기되는 게 있죠. 폐기되는 걸 빼면은 이제 전체 총 스톡이 되고요. 그 총 스톡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면은 그 효율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효율이 감소하는 부분에다가 그 자산이 가져다주는 기대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고정자본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총스톡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차감하게 되면 순스톡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 감소분만 차감하게 되면 생산스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민 대차대조표는 총스톡과 생산스톡, 그 다음에 순스톡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스톡으로부터 우리는 자본 서비스라는 걸 측정을 하고요. 이 자본 서비스로부터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의는 그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게 기록되는 시점이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2015년 말 기준이면 2015년 말 기준에 그 가격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그 경제 상황을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대차대조표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이제 자금순환 통계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 대차대조표에서 중요한 것은 비금융 자산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비금융 자산의 자산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이제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이제 자금순환 통계를 합치기 때문에 이제 국민 대차대조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국민 대차대조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산 분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보시면은 이게 뭐 지금 예금이라든가 대출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자금순환 통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비금융자산을 보면은 먼저 생산자산이라는 게 있고 비생산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 생산과 비생산이라는 의미는 생산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자산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생산 자산은 인간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 있는, 그래서 토지라든가 지하자원이라든가 민목자산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기 이전에 존재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비생산 자산이라고 하고요.
생산 자산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 자산, 뭐 설비 자산, 뭐 지식 자산, 생산물, 재고 자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자산 같은 경우는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보면은 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 이거는 그 주택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그 밑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는 뭐 상가, 뭐 빌딩의 밑에 있는 땅이죠. 그 다음에 구축물 부속 토지는 뭐 도로라든가 뭐 철도에 존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오락용 토지는 공원이라든가 뭐 체육시설 뭐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토지가 있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유사하게 건설 자산을 보면은 주거용 건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이 있고 토목건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택이라든가 또 뭐 아파트라든가 그런 건물을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은 상가, 뭐 빌딩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토목건설은 뭐 도로, 철도 등등을 말하는데 그게 토지에 분류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와 주거용 건물을 합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주택의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는 이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부속 토지가 합쳐지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육성생물 자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육성생물 자원은 동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생물, 뭐 젖소라든가 뭐 등등, 그 다음에 과수나무 이런 것들은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동물이나 식물을 우리가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이런 설비 기계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설비 자산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자산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까 뭐 좀 전에 제가 그 당시에 현재 시장 가격으로 측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산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중에 육성생물 자원을 제외한 이런 것들은 GDP에서 사용하는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육성생물 자원은 해당되는 뭐 동물, 식물의 시장 가격을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가격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종류별로 좀 나누어가지고 디플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고요. 토지자산의 경우는 실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실거래 가격을 이용해가지고 시장 가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과 임목자산은 여기 지하자원 상태의 가격, 임목 상태의 가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하자원 광물의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측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하 상태에 있는 자산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광물의 가격은 채굴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굴 비용을 차감한 그 광물의 가격을 저희는 그 지하자원 상태의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상태에 있는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굴 비용은 차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목도 마찬가지로 그 벌목 비용이 있습니다. 벌목 운반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차감한 상태의 그 임목의 시장 가격 이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별로 어떻게 우리가 자본 스톡을 측정하는지 이걸 살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추계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전에 앞서 시장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와 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고정자산, 육성생물 자원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경우는 영구재고법이라는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육성생물 자원, 그 다음에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량과 가격을 곱하고 토지 경우는 면적과 그 단가를 곱해서 만드는 물량가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 임목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이 있긴 한데 그게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측정하진 않고 연도별로 체불을 하고 연도별로 벌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순현재 가치법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정자산의 자본 스톡 추계 방법인데요. 이게 고정자산에서 육성생물 자원을 제외한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구재고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영구재고법은 재고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재고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기말 시점에 창고에 있는 재고를 다 세가지고 재고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재고의 양에다가 어떤 기간 중에 재고가 빠져나가고 다시 재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만 측정해서 재고의 그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재고법은 그 두 번째 방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이용해서 자본 스톡을 측정한다는 것이 투자라는 것은 그 해에 새로 만들어진 자산들이거든요.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운송 장비라든가 이런 걸 새로 만들어진 자산을 기존 그 자본 스톡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자산들이 있어요. 폐기되는 자산, 폐기되는 자산들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차감해서 측정하는 방법. 이게 영구재고법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은 기본적으로 영구재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게 생존함수라고 하는 건데 그 연령이 지나면서 어떤 자산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하고 있는 생존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 효율 함수라는 거는 그 어떤 자산도 연령이 지나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리적인 효율이 마모가 되거나 뭐 물리적인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연령 가격 함수라는 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은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산이 잔존 기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잔존 연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가격은 더 떨어진다. 그래서 보면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존하고 그 생존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효율이 더 떨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령 가격 함수가 감가상각을 나타내는 그래서 폐기되는 자산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분을 차감을 해서 자본 스톡을 측정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젖소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보면은 기계라는 게 감가상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로 거래되는 가격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계라는 게 그렇게 연령별로 측정할 수 있는 가격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젖소의 경우는 연령별로 가격이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서 연령별 가격을 추이를 보면은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연령이 늘어날 때. 그래서 우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가 초임 만삭일 때 가장 가격이 높아요. 그때 나오는 우유가 가장 질 좋은 우유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가격이 높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유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또 우유의 질도 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추이를 보면은 이거는 소이지만 기계와 똑같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시점까지는 기계가 제작되는 시점이겠죠. 그 다음에 우유를 생산하는 이 시점부터는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점점 연령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 줄어드는 부분, 이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재고법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하기에는 이렇게 투자를 누적하는데 거기에서 생존율을 곱하게 되고요. 또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또 곱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스톡을 측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자산별로 그 수명이죠, 수명. 그 자산의 수명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자산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은 한 뭐 40년이다, 건물은 뭐 얼마다 하는 그런 자산별로 수명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수명을 측정을 하면은 그 자산이 폐기되는 시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폐기되는 부분을 저희 차감할 수 있는, 그래서 수명 조사를 합니다. 이게 5년에 한 번씩 그 국민 대조표를 5년에 한 번씩 기준형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할 수 있는 표인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초기 스톡이라고 있는데 왜 초기 스톡이 필요하냐? 그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영구제고법은 투자를 더하고 거기서 폐기되는 걸 빼고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빼가지고 이제 스톡을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의 스톡이 필요합니다. 초기 스톡을 저희는 현재 53년에 그 스톡을 추정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투자를 더하고 폐기되는 걸 빼고 감가상각을 빼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스톡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성생물 자원인데요. 육성생물 자원의 경우는 뭐 동물의 경우는 그 연령별로 그 동물의 그 개수를 측정을 하고 거기서 연령별 시장 가격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합산해가지고 제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연령별 그 수량하고 연령별 가격을 곱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다. 육성 생물 자원을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토지는 지금 보면은 뭐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28개의 지목이라고 하는데요. 토지 용도별로 2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행정구역별로 또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구역별로 28개 지목별로 토지를 측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뭐 대지라고 하면은 종로구의 대지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시 가격이 있는데 그 공시 가격을 그대로 쓰면은 뭐 될 수도 있는데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에 비해서 한 60% 좀 70%보다 그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을 실제의 시장 가격으로 좀 레벨업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의 대지해 같은 경우 그 해 동안 거래된 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된 토지의 실거래가를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실거래가와 그 거래된 토지의 공시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된 가격의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비율을 이렇게 역수를 곱해가지고 공시가격을 레벨업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종로구의 대지의 평균 공시가격의 평균 그 공시단가 시장가격 비율을 역수를 곱해가지고 실제 시장가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군구별로 우리나라 250개 정도의 시군구가 있는데 시군구별로 28개의 지목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합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인데요. 지하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 광물의 가격에다가 그 채굴 비용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묻혀있는 상태의 그 광물의 가치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광물이라는 게 채굴할 수 있는 연수가 있습니다.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연도를 나누어 가지고 이게 미래로부터 계속 수익이 날 거니까 그걸 현재 가치로 바꿔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가치법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인목자산의 경우는 실제로 그 인목의 시장 거래 가격이고 인목양입니다. 거기서 할인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할인율도 그 채굴 비용을 빼는 것처럼 그 벌목 비용이라든가 운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자산 같은 경우는 여기 변형된 순현재가치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의미가 지하자산의 경우는 매장량을 계속 채굴을 하면서 이제 그게 소진되는 형태인데 임목자산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나무로 벌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임목은 지하자산과 달리 매년 이게 생장한다는 거죠. 매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커지는 비율이 이 할인하는 비율과 좀 같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미래의 순현재가치법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매년 그러니까 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자본 서비스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본 서비스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본 서비스는 비금융 자산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서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이 기여한 부분을 노동 서비스로 측정하는 것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에 투입된 투입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기업에 근로자가 1000명이 있으면은 실제로 그 노동에 투입되는 거는 노동 시간이겠죠. 8시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는 일종의 스톡이 될 수 있는데 그 투입되는 노동 시간은 이제 투입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본 서비스도 그 어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계라든가 이런 설비 자산이 있는데 그 자체는 스톡이 되고 그게 실제로 생산에 투입되는 양, 이게 이제 자본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서비스는 자본 서비스 가액과 자본 서비스 물량으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 서비스 가액은 무엇이냐? 생산 스톡에다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단위당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곱하는 거예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자본이 가져다 주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 자본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이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 자본을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가 되고요. 그거는 그 자본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본 사용자 비용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자본 서비스 물량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고요. 자본 서비스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투입을 의미하고, 그래서 요 K를 의미하는 거죠. K를. 그래서 이 생산함수에서 이 Y를 K로 나누면 이게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것이 됩니다. 또 노동을 나누는 경우는 노동 생산성이 되겠죠. 생산성 측정으로 이제 확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 국민 대차대조표에서 자본 서비스라는 통계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느냐 하면은 자본 서비스 물량 증가율로 저희가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 서비스 물량 증가율이라는 거는 S-햇을 말하는데 그거는 생산 스톡이라고 하고요. 생산 스톡의 증가율을 이게 생산 스톡에다가 자영의 단위당 사용자 비용을 곱한 게 자본 서비스 가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 서비스 가액의 가중 평균을 한 생산 스톡의 증가율, 이게 자본 서비스 물량 증가율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서비스라는 게 생산 스톡의 일정 비율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자본 서비스의 증가율은 생산 스톡의 증가율과 같은데 그거를 자본 서비스 가액으로 가중 평균한 이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조르겐슨 교수가 제시한 어떤 사용자 비용 산식을 이제 국제기구가 이제 국제 기준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자본 서비스를 측정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의 그 단위당 사용자 비용의 개념은 일단 일정한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자산을 임대를 하려면 그 다음에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분을 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그 자산의 가격 증가율인데 이 자산의 그 나중에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자본이득은 차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다. 이 자산을 내가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소 수익률 그걸 말하는 거죠.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 서비스라는 축에는 사실은 좀 통계로 볼 때는 좀 초보적인 수준에 해당하고요. 이게, 관련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게, 통계로 제시하는 게, 이렇게 자본 서비스 물량 증가율로 저희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는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통계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국민대처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민대처대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처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 순자산, 그건 국부라고 하죠. 국부가 얼마냐 하면은 1경 2,359조다. 이거는 국내 총생산의 7.9배이다. 그리고 그중 비금융 자산은 1경 2,126조.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 자산은 233조. 이 정도 규모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이라는 거는 국가 전체로 볼 때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플러스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순금융자산이 플러스라는 거는 해외로부터 받을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다. 갚아야 된다. 이게 플러스 233조는 우리가 받을 돈이 233조 원이 있다. 외국으로부터.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부라는 거는 실물자산 총액에다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을 돈 233조를 더하면 이제 국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자산 전체에다가 우리가 순채무국이라서 해외에 돈을 줘야 된다는 건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을 돈이 있으면 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국부가 구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중에 국민 순자산은 전년 말에 비해서 66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은 계속 증가해요. 자산이 감소한다는 건 정말로 큰 위기, 그러니까 위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증가하는데 이제 그 증가 폭이 어떠하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제 주체별로 볼 때 보면은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전체 가계라고 대표해도 가능합니다. 한 7,000조 정도 가계가 보유하고 있고요, 순자산을. 정부는 한 3,000조. 그 다음에 비금융법인 기업, 비금융법인 기업은 1,400조. 금융법인은 300조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계가 엄청 많이 갖고 있죠, 자산을. 기업보다 훨씬, 기업은 1,400조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가계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토지라든가 주택, 건물이라든가 이게 워낙 크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 같은 경우도 정부가 소유한 토지라든가 게 되게 많아요. 임야 같은 경우 국유지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정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업이 갖고 있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넓진 않고
또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 설비 자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크지 않겠죠. 이거는 뭐 어떤 기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민 순자산이 이렇게 1경 2,359조 이렇게 측정이 되고 이거는 비금융 자산에서 순금융 자산을 더한 거다. 이게 플러스인 거는 우리가 순채권국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보면 2013년 보면은 이 순금융 자산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우리가 외국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 갚을 돈이 있다. 이건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14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부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경제 주체별로 국민대처대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 뭐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말에 비해서 증감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금융자산의 증감이 667조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에 의한 증감 이게 259조 그 다음에 거래 외 증감 이게 407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거래 외 증감의 경우는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늘어난 경우 274조 그 다음에 그 가격 위에 물리적으로 증가한 거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증가한 건 대표적으로 토지를 간척하는 경우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토지 같은 경우 용도가 변경됩니다. 농경지였던 것이 대지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자산량 기타 증감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19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차대조표의 가격 측정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부가 얼마다, 뭐 자산별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은 GDP의 7.9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GDP 대비 국민 순자산의 비율이에요. 배율이죠. 그래서 1995년에는 6.5배였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2008년, 2009년 이때 7.9배까지 올라가 다시 떨어져요. 다시 떨어진 다음에 쭉 그게 지속되다가 2014년에 7.9배 또 올라가고 2015년도 똑같이 7.9배. 그래서 2015년은 14년과 같이 7.9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013년에 7.7배였는데 2014년에 7.9배로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 되면서 외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부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때 좀 점프를 하게 됩니다. 7.7에 7.9가 미미한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동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부 전체가 2000년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GDP 대비 비율로. 이런 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부동산의 영향이 좀 큰 게 있는 거죠. 2000년대에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징은 이 생산자산이라는 거는 고정자산하고 재고자산의 합계를 생산자산이라고 하죠.
생산된 자산. 그 가격 변동률이 2015년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0.7% 상승까지 갔는데 2015년에 0.1% 하락해요. 이게 일종의 좀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좀 특별한 경우다. 자산 가격은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물가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상승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유손익이 있습니다. 보유손익. 보유손익은 평가 가격 변동분으로 파악되는 그 변동분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자산 가격이 왜 떨어지느냐? 기업의 설비, 운송 장비 이런 것들 가격이 왜 떨어지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자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물론 2016년에 가가지고 이게 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다.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게 쉽게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생산 자산의 경우에는 토지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는 떨어지고 있고 증가하고 있죠. 이 말은 뭐 설비 자산, 뭐 운송 장비 이런 또 뭐 건설 자산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자산이라는 것이 토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측면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기계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우리 생산에 필요로 하는 자산들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쪽은 좀 늘어나는데 생산 쪽은 좀 위축되고 있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정자산의 그 GDP 대비 비율이에요. 그게 이제 2015년에 하락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고정자산을 GDP로 나눈 배율입니다. 그래서 뭐 90년에는 뭐 2.1배였다가 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3.4까지 갔다가 3.3으로 떨어져요. 이제 고정자산이. 그럼 고정자산이 이렇게 GDP 대비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되는 것보다 자산이 더 늘어난다 이거겠죠. 이게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생산보다 자산의 축적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꺾였다는 거죠. 이게 뭐 트렌드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 고정자산 스톡이 축적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의 이 배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 보면은 대부분 이 비율에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이 고정자산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성장 전략을 가져간다면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산을 계속 축적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선진국에 비교해서도 대부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더 자본 축적을 하고자 한다면 그게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지식재산 생산물의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고정자산이 뭔가 한계점에 부닥쳤다라고 우리가 뭐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식재산, 무형자산이죠. 우리가 기술 연구개발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무형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장 전략을 이 건설 자산이나 설비 자산을 통해서 성장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무형 자산 쪽에 그나마 성장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니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뭔가 혁신이라고 하면은 건설 자산, 설비 자산보다는 이쪽에 있겠죠. 그 나라를 성장시킨 성장 동력이라는 거는 이제는 무형 자산에 있을 것이다. 무형 자산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뭔가 자원을, 이쪽에 있는 자원을 좀 이쪽으로 좀 이동시키는 뭐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R&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R&D 지출액이 있습니다. 세계 뭐 톱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는 곳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R&D를 그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지출하는데 그럼 성과가 나와야 되겠다. 성과는 사실 R&D 지출 많이 하면 성과는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우수한 기계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이 R&D 지출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거의 전 세계 톱으로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게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10년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R&D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지에서의 특징은 토지 자산은 전체 비금융 자산의 과반, 절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물 자산 중에 토지가 엄청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보면 2015년 기준 보면은 54.2%. 근데 그 트렌드를 보면은 좀 줄어들다가 2007년 이후에 좀 줄어들다가 2013년, 14년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비중이. 그러니까 토지가 좀 확대되었다, 자산이. 그게 이제 뭐 지방에서 주로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하고 그러면은 개발을 하잖아요. 토지가 용도가 바뀝니다. 임야였던 건 뭐 농경지였던 게 그 빌딩이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가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거니까 엄청나게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겠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2014년부터 토지 가격이 이게 토지의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GDP 대비로 보면은 이게 그냥 자산으로 보면은 토지라는 게 계속 늘어나니까 그 특징을 볼 수 없는데 GDP 대비로 나눠서 보면은 그 변동성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5년이 이게 토지자산 대차대조표에서 토지자산 통계의 그 시계열이에요, 시계열. 95년부터 2015년까지 공식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95년도에는 394%, 그러니까 3.9배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2001년.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쭉 올라가요.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뭐 2007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때 올라가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좋아지면서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토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시기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떨어지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오르고. 그래서 2015년도가 최근에 국지적으로 좀 부동산이 좀 좋았던 시절이에요. 작년이. 그래서 미분양이 다 소진되고 뭐 이런 걸 경험했었죠.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또 올해는 공급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의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변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걸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토지 자산 자체의 규모는 보면은 서울이 제일 많겠죠.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경기도도 제일 많아요. 그 다음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수도권인 뭐 인천도 있을 수 있고. 뭐 지방은 좀 지방도 뭐 근데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는 너무 낮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수도권에 엄청 비중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 기준으로 변동 증가율을 보면 제주도가 상당히 높아요. 제주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울산, 뭐 대구도 있고 뭐 지방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 중심으로 토지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세종시가 도시가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다 그게 신도시처럼 토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그런 걸 반영해서 최근 트렌드는 지방을 중심으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자산을 좀 장기 시기열로 좀 확대해 봤어요. 이게 공식적인 통계는 토지가 1995년부터가 저희가 대차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인데 저희가 좀 기초 자료를 좀 확보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64년까지 그 시기열을 연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토지 자산은 1964년에 1중 9조에서 2015년에 6,574조, 3,4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토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물론 이게 명목이기 때문에 이건 64년 그 시절의 1.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의 1.9조하고 다르겠죠. 명목이니까. 하지만 명목 기준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토지의 가치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64년도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5개년 계획하면서 그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절이거든요. 그 이후에 토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변화했다.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은 이때의 증가율하고 완전히 다르죠. 엄청나게 다르죠. 격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무슨 서울에 있어도 강남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토지 자산의 증가에 다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DP 대비로 봤을 때 그 공식 통계로는 95년부터니까 이렇게 요 정도의 트렌드를 볼 수 있었는데 이걸 64년까지 연장을 해보니까 이런 변동폭이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보면은 격동기죠. 1970년대, 1991년대는 거의 이거는 버블에 가까운 우리가 시기를 겪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라는 거는 그 시절의 생산 수준에 비해서 토지라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작지만 1978년에도 꽤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도 일종의 하나의 꼭지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전반기죠. 전반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주택시장이 크게 좋아졌던 그 시절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뭐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축소가 되게 되는 뭐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2015년을 이 수준은 어떠냐 했을 때 장기적인 평균이 뭐 한 400% 돼요. 399% GDP 대비로. 거기에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거는 과거가 워낙 크게 변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장기로 트렌드로 보면은 현재 시점을 그래도 지금 현재가 어떠한 우리가 위치에 있구나 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겠죠. 토지자산이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자산 총액을 정부하고 민간으로 나눠서 한번 봤어요. 보면은 정부 비중이 뭐 확대되고 있는 트렌드예요. 이렇게 쭉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토지, 국토의 개발을 정부가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고 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 GDP 대비 비율로 그 뭐 트렌드를 보면은 민간의 변동성이 확실히 크죠. 정부의 변동성은 좀 작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 토지의 가격을 보면 정부가 소유한 토지가 크게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는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변동은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수도권의 집중도는 80년대나 2000년대에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완화되고 있다. 수도권 비중이.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수도권이잖아요. 여기까지 인천까지 경기, 서울, 경기, 인천까지. 보면은 80년대에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80년대 수도권 집중이 많이 되는 거죠. 많이 사람들이 수도권을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때 수도권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방이 확대됐다는 의미인데 그거는 경제개발이 지방에 많은 공장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지방에 만들면서 지방의 국토가 개발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바뀌어요. 여기.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가 좀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주택시장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이 엄청나게 또 증가하게 되죠. 수도권에 뭐 1기, 2기, 3기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토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이제 떨어지는 거죠. 2010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개발 요인들이 많이, 세종시라든가 제주도, 뭐 혁신도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토지 가치 증가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GDP 대비로 보면은 또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될 수 있어요. 트렌드는 2000년대까지 수도권 지방하고 비슷해요. 레벨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레벨은 지방이 높았죠, 이게. 지방의 토지 가치가 더 많았어요, 수도권보다. 그러다가 80년대를 거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더니 200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의 레벨이 훨씬 높아지죠. 수도권의 토지의 총액 가치가 지방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뭐 급등하는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늘어났으니까 버블 세븐 하면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중심으로 토지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 지방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다시 꺾이죠. 수도권은. 대신 지방은 좀 올라갑니다. 이런 수도권과 지방이 2000년 이후에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자산을 통해서 뭐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년대, 70년대 뭐 그러면 지방이 더 많았죠. 지방에 토지 자산이 얼뚱하게 많았던 거죠. 이게 축소되면서 수도권이 많아지는, 수도권이 지방을 압도하는 토지의 가치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특징은 비금융 법인 기업의 자산 보유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별로 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게 어떤 경제 주체가 그 자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비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 보면은 비금융 법인 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비금융 법인 기업이 자산 증가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기업에 처한 상황이 좋지가 않구나. 기업이 투자를 더 확대하면서 자기 자산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대신 이 말은 반대로 가계가 자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가계가 자산 증가를 주도하냐면은 가계가 보유한 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자산 중심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자산 증가가 이루어지면 기업이 자산 증가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현실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경제 주체별로 비금융자산 증감률을 보면은 기업이 높았어요. 기업이. 근데 지금 이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기업이 증가를 주도했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주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이 수익이 나빠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일종의 처분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더더욱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징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준. 그래서 뭐 전체 가계라고 대표해도 무방합니다.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에서 순자산을 가구수로 나눈 거죠. 가구수. 그게 3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3억 6천만 원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계가 갖고 있는 수준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각 개별 가계가 갖고 있는 거와는 다르겠죠. 분포를 이거는 제거한 거니까 분포를 감안한 게 아니니까 3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봤어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니까 시장 환율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 가계가 부자가 아니다. 이런 수준인 거죠. 훨씬 높은 나라가 많은 거죠. 근데 이게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하면 좀 격차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물가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런 게 감안이 돼가지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계의 순자산 수준은 좀 낮다. 선진국에 비한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계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있고 비금융자산이 있는데 그 비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 말 이후에 꾸준히 비금융자산 비중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 말은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구의 어떤 자산 운영 방법이 금융자산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연금 자산이 늘어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을 투자를 하지 않고 금융 쪽으로 투자를 좀 더 한다거나, 이게 이제 2008년 이후의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선진국형으로 가면 이제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겠죠, 점점.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부동산을 좋아하는 뭐 특성들이 있으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외국이랑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비금융자산 비중이 아직 높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아직 선진국형까지 가기 위하려면 더 멀었다는 얘기죠. 선진국, 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중심으로 자기의 노후라든가 이런 걸 다 설계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산을 부동산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 실물 자산이 많은 거죠. 이거를 뭐 총자산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순자산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뭐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금융자산 쪽으로 가게들이 많이 자기의 자산을 운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뭐 거의 반대이지만 더 크죠. 이게. 미국은 거의 70%를 금융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주택 시가총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시가총액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자산의 분류에 있어서 고정자산 중에 건설자산이 있는데 건설자산 중에 주거용 건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자산 중에 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주택의 시가총액이 되는데 2015년 말 기준으로 3,500조 이게 이제 주택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로는 2.226배 뭐 이렇게 이것도 거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올랐다가 최근에 뭐 이후에 좀 떨어지고 최근에 좀 횡보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택 시가총액을 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의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꽤 많이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과제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주택이 많이 올랐다고 다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또는 지금 우리나라 주택의 그 가격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두 가지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중간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이 높은 나라들은 분명히 그 나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 중에 좀 위험한 나라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나라의 특성상 이게 높은 수준의 경우도 괜찮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주택의 그 어떤 가치가 높다는 거를 판단해 줘야 되지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뭐 한국은 중간이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제는 이 나라는 왜 높고 이 높은데 괜찮은가? 이 나라는 이렇게 낮은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한 중간쯤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봤어요. 중간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꽤 많아요. 근데 이 나라들 중에 위험한 나라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나라들 중에 뭐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버블 같은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뭔가 좀 그 나라가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부동산이 버블로 갔을 때 우리나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나라들과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수준을 평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게 운영이 될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본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주택 가격을 좀 유형별로 좀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 초강세가 지속된 나라들이 있고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이렇게 있고요. 또 높은 가격 증가율을 보였다가 크게 이제 조정을 거친 급등 후 급락을 겪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아일랜드가 감당할 수 없는 상승률이었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뚝 떨어집니다.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미국도 그걸 겪었죠. 그래서 이런 높은 증가율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늘어난 나라도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처럼 하락하는 나라가 있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5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는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독일의 경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독일이란 나라는 유럽연합을 이끄는 리더의 나라인데 부동산을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 참 위대한 나라일 수가 있겠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전혀 어떤 불확실성,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별로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이다. 이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본 서비스 물량 증가율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게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자본 서비스 물량의 증가율이라는 거는 자본 투입이 되는 그거의 양의 증가율이라는 거죠. 그 자본 투입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 높은 성장을 가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들, 그런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민 대처절표라는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경제통계국 최병호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